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이 길어지면서 전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은 캄보디아군 지도부가 스스로 전쟁을 불리하게 만드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며, 외신 분석가들 역시 분쟁의 악화 원인을 캄보디아 군부의 전술적, 전략적 판단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황을 따라가 보면 그 실수의 흐름이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캄보디아군 지도부는 자신들이 전력에서 열세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넓히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태국의 공군력과 포병 화력이 우위인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면 필요한 병력과 보급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 격차가 있는 군대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지도부는 전장 범위를 확대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지휘 범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태국군이 점령한 지역이 몇 시간 만에 다시 탈환되는 혼란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전장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캄보디아군이 야간 침투 작전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야간 기습은 제한된 병력으로 전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군사 목표를 타격해야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군의 야간 침투는 군사기지뿐 아니라 민간 지역과 사원 인근까지 포함되며 외교적, 국제적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이 행동은 전술적 성과보다 국제적인 비난과 전쟁법 논란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고,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기는커녕 국제사회의 경계를 캄보디아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전장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문화재와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타크라베이 사원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에 퍼졌고, 태국이 외교적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문화재가 피해를 입으면 국제사회는 대부분 책임을 공격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캄보디아 지도부의 이 선택은 군사적 의미를 떠나 국제 여론 전쟁에서 자해에 가까운 행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캄보디아군의 전술체계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지휘체계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습작전과 산악회피전술, 전초기지 점령, 장거리 포격 등은 각각 따로 사용해야 효과가 발휘되는데,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를 명확한 전략적 연계 없이 함께 운용했습니다. 기습이 은폐와 기동성을 전제로 한다면 포격은 고정된 포대를 기반으로 하므로 두 전술은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캄보디아군 내부에 지휘 혼란을 키웠고, 태국군이 고지와 마을을 빠르게 되찾으며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공격 대상을 넓히면서 태국 북동부의 상업 통로와 물류도로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경 지역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는 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재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분쟁을 단순한 군사전이 아니라 경제 외교가 얽힌 복합 국면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군사작전은 지속성을 잃기 마련인데,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 부분을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지도부는 태국 공군의 압도적 우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지상고수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태국의 F-16은 하루 10회 이상 출격이 가능하고 정밀폭탄 명중률 역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군은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고, 이는 매번 태국의 공습에 의해 무너지는 반복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 우위는 전장 지배의 핵심인데, 이를 간과한 캄보디아 지도부의 오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결국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캄보디아군 지도부의 전략적 분석 부족과 판단 오류였습니다. 전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확전, 야간 기습의 오남용, 종교시설 공격이라는 외교적 자폭, 충돌하는 전술 운용, 경제전 이해 부족, 공군력 과소평가, 이 6가지 실수는 전투의 승패를 넘어 분쟁의 성격 자체를 악화시키며 캄보디아군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캄보디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화력 부족이 아니라 지도부의 판단력 부족이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1일 캄보디아 뉴스 영상입니다.
새벽 뉴스 화면에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저공 접근하는 영상이 잡히던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면을 동남아 변방의 작은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시험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조는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력 50대 가운데 상당수가 국경 800km가 넘는 분쟁선 여러 구간에 분산 배치됐고, 이번 공습은 그중 일부가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한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가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03 6기를 지목하며 이들 발사대가 공항과 구경병원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힌 대목을 강조했는데, 이 한 줄 때문에 이번 충돌이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의 성능 그리고 전장 운용 철학까지 검증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미국 통신사 로이터는 이 국경 전투를 소개하면서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국경 817km 전역 16개 축선에서 BM-21과 중국제 로켓, 전차, 무장 드론, F-16 전투기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번졌고, 사흘 만에 캄보디아 쪽 민간인 9명과 영아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태국군도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에서 국경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을 피난 보내면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난 상태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분쟁을 로켓과 전투기, 드론이 뒤엉킨 현대전 교과서 같은 충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이 전장이 이제 우리 일상과도 맞닿았다는 현실입니다. 외교부는 12월 10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이내 전 지역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에게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힌 태국 국경 인근 4개 주와 캄보디아 포이펫 프레아비 이어 주변이 붉은 표시로 바뀌어 있고, 이 지도는 한국이 이 갈등을 단순한 남의 나라 소식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직접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에 방가세가 된 무기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서울의 한 매체는 7일 시작된 30분짜리 총격전이 사실상 중국산 장거리 로켓포 PHL-03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태국과 중국제 포병 전력의 기대는 캄보디아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이 로켓 발사 원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F-16 공습을 승인했고, 캄보디아는 자국 화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제 로켓이 무력화될 경우 국경선 방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내 정치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집회장에서 자신이 올해 여름 양국에 5일간 교전을 전화 한 통으로 멈췄다고 자랑하며 다시 두 나라 정상과 통화해 전쟁을 멈추겠다고 발언한 장면을 따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는 외부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가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와 의제가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 전투기와 공중 전력이 한쪽 날개에 서 있고, 중국이 상대편의 장거리 로켓과 포병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쫓겨가는 난민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전장이 더 이상 뉴스 속 지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K9 자주포와 천무 FA-50이 이미 실전 운용 중이고, 우리가 파는 무기와 경쟁하는 중국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미국이 동맹국 공군력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태 한가운데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신 태국과 캄보디아의 포성은 한국 방산과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신이 정리한 전장 데이터와 국내 보도를 기반으로 이 분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왜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라는 조합이 결국 한국의 선택과 직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번 충돌이 갑자기 전선 전체로 확전된 이유는 전력 격차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장갑차 이동 속도, 포병 사거리, 공군 출격 편대수, 그리고 야간 징역률 같은 전장 데이터만 뜯어봐도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에 투입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 규모는 대략 90대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태국 육군이 보유한 M112-6과 M112-8 계열 장갑차는 총 130여 대인데 그중 최소 절반이 국경 북부와 서부로 빠르게 이동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 주간 작전 반경은 약 500km라 국경선 817km를 여러 축선으로 동시에 압박하기에 충분한 성능입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내세운 전차 전력은 거의 박물관급입니다. 주력 전차 T-55는 1960년대 모델로 장갑 관통력이 195mm 수준에 머물고 사격 통제 장치는 열상조차 없는 구형이라 시야가 1km만 넘어가면 실질적인 전투력을 잃습니다. 이런 전력을 태국군의 열상조준경이 달린 M6C 베이스3 장갑 관통력 350mm에 달하는 105mm 포와 비교하면 전투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포병 화력도 극적으로 갈립니다. 태국 왕실근위 제2포병연대가 운영 중인 M198 155mm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2km, 로켓 추가 장약을 쓰면 30km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보유 수량은 90문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국경 투입 규모가 24에서 30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배치한 BM-21은 사거리 20km, 탄두 중량 20kg으로 파괴력은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 포병전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공급한 PHL-03은 사거리 70에서 130km, 탄두 중량이 70kg에 달해 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타격 자산입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F-16이 초기에 공습한 지역은 이 PHL-03의 이동 루트였고 태국군이 공개한 타격 좌표가 국경에서 18에서 22km 안쪽으로 집중된 것도 이 로켓의 예상 운용 범위에 맞춰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전장을 가른 건 압도적인 제공권과 기동 속도였습니다. 태국은 F-16A B-52대 중 20대를 개량형으로 운용하며 하루 6-8회씩 연속 출격했고 전투기 형대인 캄보디아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 포병을 민가 근처로 끌어들이는 비정상적 전술로 버티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태국 공군의 유도폭탄 명중률은 실전에서도 80%를 넘는 것으로 평가돼 초반부터 전장이 기울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이 약 3시간 40분 만에 국경 검문소를 돌파하며 장갑차, 보병, 드론 정찰이 결합된 현대적 정역전을 그대로 펼쳤고 캄보디아의 지뢰 박격포 저격수 전술은 열상 장비와 드론 폭격에 효과적으로 제압됐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해군의 고속정과 해병대는 캄보디아 해군의 노후 전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작전을 전개했고 국경 지역 건물과 지휘 시설이 연이어 타격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제공권과 기동력, 정밀 타격을 갖춘 군대가 전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정역전은 한국이 구축한 K9, 천무, FA-50 같은 체계가 왜 현대전에 적합한지 실전으로 입증한 사례이며 한국 방산이 동남아 전략 환경의 실제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총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주변국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바라보는 동남아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말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해외 외교 전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변화는 아세안 내부의 균열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던 아세안이 이번에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캄보디아를 방어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로이터와 니홍에이자이가 전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세안 주요 국가들은 공식 성명과 별도로 자국민 보호와 국경 안정에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중재하려는 태도라기보다 캄보디아 사태가 자국 안보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국경 통제 강화와 난민 유입 대비 계획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쟁의 무게중심이 이미 캄보디아 내부를 넘어 지역 안정성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태국의 전략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태국은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으면서도 캄보디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외교계에서는 이를 관리형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군사 행동보다 외교 피로도를 먼저 높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격적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재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 전략은 숫자로 효과를 드러냅니다. 국제금융과 외교 신뢰 지표에서 캄보디아의 점수는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태국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분쟁을 평가할 때 더 이상 누가 이기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이 기준에서 태국은 안전관리 주체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캄보디아는 관리 대상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평가와 매우 닮은 장면입니다. 말보다 구조, 구호보다 시스템이 신뢰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전선보다 외교 테이블에서 더 빠르게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캄보디아가 따라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마지막 변수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전쟁은 항상 총알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끝납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시계는 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외 외교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전쟁 지속 비용 대비 정치적 보상입니다. 이 계산에서 태국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전투가 아니라 국가 운영 능력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프랑스의 외교 전문 매체와 국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국제사회는 이미 전후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휴전 이후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 누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 계산에서 태국은 조건 제시자에 가깝고 캄보디아는 수용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역할이 나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국이 노리는 종료 조건은 명확합니다. 영토 확장도 정권 붕괴도 아닙니다. 캄보디아가 스스로 긴장을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굳어지는 순간 전쟁은 끝나도 캄보디아는 끝나지 않습니다. 외교적 신뢰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매우 냉정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다시 한번 대비됩니다. 한국은 분쟁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한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군과 정치의 분리, 지휘체계의 자동화, 외교 메시지의 일관성은 한국이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분쟁을 분석하는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은 누가 지역 질서에 책임 있는 주체로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이미 국제사회 문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서열입니다. 그 서열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22일 미군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미국이 절대 포기 못한다. 이 한 문장은 오늘 주제를 단번에 압축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한국 땅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전략 자산인지, 그리고 왜 중국과 북한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판도를 흔드는 핵심 카드인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병력 숫자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로 건설비만 100억 달러로 한화 약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거대한 전략 요충지를 단순한 협상 카드로 쓰고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군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병력의 질과 전략적 유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항모 전력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합니다. 미국은 10만 톤급 슈퍼캐리어를 11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8만 톤 이하급 항모 2척이 전부입니다. 이런 격차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전진기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광역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아시아 전략 거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나 미군 감축론은 결국 협상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법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한 한미동맹의 보증 수표를 넘어 미국 스스로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한 숫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이며 그 속에서 한국 역시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 꺼내드는 주한미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을 단순히 한반도 전쟁 억제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 가치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의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방패 역할을 넘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퍼즐을 담당하는 동북아 전력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는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구조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군은 전 세계 주둔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 지역에서 병력이 20만 명 이상 줄었고 중동 역시 미군 철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만큼은 여전히 병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전략적 가치가 더 강조되고 있죠. 로이터 보도에서도 확인되듯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후 30년 안보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위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여기엔 미 8군 사령부, 미 공군, 미군 가족 지원 시설까지 들어와 있어 사실상 작은 미국 하나가 평택 안에 세워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건설비 100억 달러 중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92% 이상을 한국 정부가 제공했는데 이는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투자 회수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철수를 논의한다면 미국 내부에서조차 막대한 손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평택 기지는 사실상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본부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견제 카드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세력 확장을 노리면서 미국은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그리고 미군 기지를 통한 삼각 압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상항공 전력에 치중되어 있지만 한국은 지상군과 공군 전력이 함께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중 국경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CNN 보도도 주한미군은 중국에게 단순한 한반도 변수 이상으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는 존재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의미입니다. 냉전 시절 주한미군은 북한, 중국, 소련의 남진을 막는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지금 주한미군은 단순히 재래식 전력 대응이 아닌 핵우산 체제를 연결하는 고리로 작동합니다. 한국군이 5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 억제력은 미국의 자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역시 주한미군과 직접 연결되는데 이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미국의 핵 전략 체계에 한국이 포함됐음을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를 두고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체제 안에서 핵 보유국과 유사한 억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과거에는 전방 인계철선 개념으로 휴전선 근처에 병력을 배치했지만 이제는 평택으로 모두 이동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철수가 아니라 유연한 투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면 한국을 넘어 대만, 남중국해, 동남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에도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아시아 전체 전력을 커버하는 전진기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BBC 보도에서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 억제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안보와 주한미군의 상호 이익 구조입니다.
단순히 미국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역시 주한미군을 통해 직접적인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한국 국방비는 2024년 GDP 기준 약 2.7% 수준입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2%도 채우지 못한 것과 대비됩니다. 독일 전차 보유 수량이 300대, 프랑스가 400대 수준인데 한국은 이미 2300대 전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 재래식 전력 위에 주한미군이 결합하니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쉽게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방일보 보도에서도 한국군의 압도적 재래식 전력과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이 결합해 동북아 균형을 지탱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자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삼각축의 한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을 제공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 수준을 넘어선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질적 변화에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전방방어 임무를 맡았지만 지금은 최첨단 전력과 정보 능력으로 한국 안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전략자산의 집중 배치입니다. 평택기지에는 F-16과 아파치 공격 헬기, 패트리엇 방공망이 결합해 있고 유사시감과 하와이에서 B-52와 F-22가 순환 배치됩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투사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동맹구조입니다. 아직까지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남은 과제지만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쉽게 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휘권이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늘 논란이 되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유지와 운용 구조를 크게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00억 달러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기 때문에 미국이 감축이나 철수를 단순 협상 카드로 꺼내는 건 현실성이 낮습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는 법으로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이는 미국 스스로도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략 거점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한미군의 의미는 중국 견제 전략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일본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공군과 해군 중심 기지라면 한국은 육군과 공군이 함께 배치된 복합 전력 기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 국경에 병력을 묶어두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전략적 분산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 미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군사력의 자유로운 집중을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은 한국에게도 단순한 안보 보증을 넘어 정치, 외교적 자산입니다.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해구산 안에 있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호주와는 다른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억제 효과를 확보하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보유국에 준하는 전략 억제력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단순한 병력 배치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며 한국군의 압도적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을 결합해 지역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한국 역시 결코 손에 쥔 이 카드를 쉽게 놓아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공기는 평소의 긴장감이 아니라 눈앞에서 형태가 바뀌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포이펫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 저격수 은신처를 확인한 뒤 포격으로 파괴했다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선이 도시 가장자리까지 밀려 들어왔고 그 여파로 포이펫 안쪽 중국계 범죄 단지에 있던 중국인들이 황급히 도주하는 장면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태국군은 교전속 공세고지를 확보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장갑차는 원목을 덧대 방호벽을 만드는 즉흥방호가 등장했습니다. 전사자 22명이라는 숫자가 제시되면서 전장의 비용이 추상에서 현실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수린주 인근에서 태국군 헬기가 착륙 과정에서 크게 흔들려 4명이 부상당한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트모르다 마을에 태국 해병대가 들어가 점령한 뒤 주택가를 수색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교전이 접경선을 넘어 공간 장악과 수색 단계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력전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바탐방의 주거 지역을 폭격해 건물이 파괴됐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한 명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는 대목이 제시됐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군이 거주 지역에서 태국군을 향해 포격하는 장면이 뒤따랐고 태국 측은 이를 민간을 방패로 쓰려는 전술로 인식하며 비난하는 구도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180발 이상 발사 정황이 붙으면서 전장의 공포 단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드론도 전면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가 국경 인근에서 태국군 운용 드론을 격추했고 두 번째 격추 기록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FPV 자폭 드론을 소개하는 장면도 제시되며 저가 자폭 체계가 실제 전장에 들어왔다는 긴장감이 붙었습니다. 지상전은 근거리 충돌로 압축됩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 언덕에서 태국군을 향해 RPG 공격을 가했고 중국산 69 대전차기 사용 정황이 나왔습니다. 태국군은 험비 차량을 타고 진지를 공격하는 모습이 제시됐고 차량에 40mm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설정이 함께 나왔습니다. 공중에서는 태국이 F-16 전투기를 활용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캄보디아군 기지를 공습하는 흐름이 붙으면서 확전 버튼이 눌린 느낌을 줍니다. 상징과 영토 서사도 전선에 끼어듭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가 설치한 힌두 신상을 철거하는 장면과 함께 캄보디아가 무단 점령하던 태국 영토를 다시 탈환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비는 전장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태국군의 중국제 VT4 전차에서 포신이 또 폭발해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장면이 제시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 80식 기관총과 56식 소총으로 무장한 모습이 나왔고 양측 전력의 공급성과 신뢰성이 전황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선의 디테일을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가까이 붙었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원목을 덧댄 장갑차는 파편과 소국 영탄을 줄이려는 현장형 대응으로 읽히고 차량이 포탄 파편이 스치는 거리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헬기 착륙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륙 순간의 큰 흔들림과 부상 4명은 전투 피해와 별개로 작전 수행 능력을 서서히 깎아먹는 부담이 됩니다. 트모르다 마을 수색은 더 민감합니다. 주택가를 뒤지는 임무는 숨어있는 관측과 저격 같은 변수를 함께 끌고 오고 그 순간부터 전쟁은 집과 골목의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BM-21 로켓 180발 이상이라는 수치는 면적 제압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어 대피와 보급 차단 압박을 키웁니다. 드론 격추가 두 번째라는 표현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건 국경 상공의 감시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FPV 자폭 드론 소개 장면은 그 감시전을 뚫기 위한 도구가 전장에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험비의 40mm 유탄 발사기와 언덕 위 RPG 사격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양측이 시야가 닿는 거리에서 숨을 맞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F-16 공습은 그 숨을 한 번에 끊어보려는 선택이고 VT4 전차 포신 폭발은 현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안정의 상징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와중에 병사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 건 전선이 일상 위에 눌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탐방 폭격과 거주지 포격 장면이 나란히 제시된 건 서로가 서로를 민간 피해 프레임으로 묶어 전장의 정당성을 다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병력이 중국 80식 기관총과 56식 소총으로 무장한 모습, 태국이 중국제 VT4 전차를 운용하는 모습이 함께 나오면서 장비의 국적보다 운용 안정성이 전황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남습니다. 또 힌두 신상 철거와 영토 탈환 서사는 총성만큼 오래 남아 다음 교전의 감정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교의 문장도 전황과 맞물립니다. 아세안 회의가 휴전 없이 끝난 뒤 수요일 추가 회의를 예고했고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양측의 적대행위 중단과 평화 회복, 국경 평화와 안정 수호를 촉구하는 흐름이 제시됐습니다. 호위 폐쇄 범죄단지 도주 장면과 중국인 치명상 소식은 국경의 한쪽에서 벌어진 군사행동이 곧장 국제 인적 이동과 비공식 경제망까지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5년 4월 4일 최악의 전차 영상입니다.
만약 전차를 좋아하는 분들께 역사상 최고의 전차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전차가 선정될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지배했던 6호 전차 티거부터 세계 최강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람스, 한국산 명품 K2 전차, 푸틴이 아끼는 T-14 아르마타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사상 최악의 전차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이견 없이 단 하나의 전차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가 자랑하는 아준 전차입니다. 기동 중에 보기륜이 빠져나가는 중국제 싸구려 전차도 인도의 아준 전차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인도는 자국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까지 붙였을 정도로 아준 전차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무려 34년에 이르는 최장의 개발 기간을 투입한 결과는 처참한 대실패였습니다. 심지어 신화 속 영웅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러한 망작을 개발한 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아준 전차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하늘에 테자스가 있다면 인도의 지상에는 아준 전차가 있으며 인도가 손대는 무기는 무조건 실패한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받게 만든 전차가 아준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2 흑표의 전력화와 K1 전차의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하나의 전차에 34년의 세월을 투자하여 실패한 인도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상 최악의 전차로 평가받는 아준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 전차로 유명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개발 기간만 34년 100여 대의 전차를 실전 배치 완료하기까지 총 36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진행된 점검 과정에서 배치된 전차의 75%가 고장 등으로 인한 작전 불가 판정을 받은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차마 아준 전차를 사용할 수 없어 대규모 도입을 거부하였으며 자국 기술로 전차를 개발한다는 명분과 최소한의 설비 라인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약 100여 대의 아준 전차를 도입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전차 개발의 모든 흑역사를 총망라한 것이 아준인데요. 이처럼 인도의 아준 전차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21세기까지도 인도 육군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전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째서 이런 최악의 전차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인도가 아준 전차의 개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74년으로 인도는 1980년대에 주력 전차를 목표로 코드명 MBT-8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의 목표는 1983년에 개발을 완료할 목적으로 영국의 2세대 주력 전차인 치프틴 전차 수준의 성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무려 10년의 개발 기간을 두고 천천히 2세대급 전차를 만드는 동안 서방의 전차는 복합장갑과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장착하고 활강포로도 2km 내외의 거리에서 매우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 3세대 전차가 등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3세대 전차가 속속 등장하게 되면서 인도는 부랴부랴 자신들의 전차도 3세대급 전차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당연히 1980년대 이후로 2세대 전차를 사용한다면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55톤 이상의 전투 중량과 120mm 주포, 복합장갑과 1500마력의 엔진 등을 탑재한 3세대 전차로 설계를 다급히 변경하였지만 2세대 전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인도에서 3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고려했다면 2세대 전차를 만들어서 각종 테스트를 거친 이후 그렇게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 진입을 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2세대 전차를 개발하지 못한 시점에서 다급하게 3세대 전차 개발로 넘어간 인도에게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 리 만무했는데요. 2세대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3세대 전차를 위한 요구 조건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아준 전차의 개발은 점차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부품을 사들여 오는 방식의 대안을 선택했는데요. 엔진은 독일, 주포는 프랑스, 사격 통제 장치는 이탈리아 등에서
각각 도입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아주는 1984년대에 첫 시제품이 탄생하였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2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을 거쳐 1988년이 되어서야 14대의 초도 물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초도 물량을 바탕으로 진행된 실전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의 경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일의 MT유사 엔진과 미션을 수입했으나 기동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20에서 25%가 감소하였으며 전차의 중량이 초기 계획보다 7톤 이상 증가하면서 서스펜션과 보기륜의 수명이 설계안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동간 사격의 명중률은 채 17%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간에도 뛰어난 명중률과 교전 능력을 보유해야 할 3세대 전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능인데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용접 기술이 미비하여 비가 오면 전차 내부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차에 물이 샌다는 것은 그만큼 용접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대로 된 용접조차 안 된 전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다. 게다가 물이 새는 곳은 자연스레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화생방 방어는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아준 전차와 인도의 기술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군 당국의 성능 요구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한없이 증가하여 20배가 넘는 금액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으며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는 인도의 높으신 분들에 의해 1997년에는 시제품에서 발생한 결함을 보완한 개량형을 억지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아준 전차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무기로 간주하여 인수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만든 부품과 장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준 전차의 성능이 형편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조립 기술이 유럽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에서는 완성된 부품과 파츠들을 조립하는 것도 쉬운 기술이 아닌데 인도는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조립, 조합 기술이 전무했고 이 때문에 아무리 유럽의 엔진과 주포 등을 도입하였다고 해도 이를 하나의 전차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부품들을 두고 유럽의 기술자가 조립할 때는 우수한 성능이 나오다가도 인도에서 조립을 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아준 전차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준 전차의 문제는 엔진 성능과 명중률 등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아준 전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의 성능도 문제가 많았는데 인도가 개발한 날탄의 초기형은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을 겨우 300mm 관통했으며 성능을 개량한 마크2 날탄은 450mm를 관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00mm급 관통력은 미국, 영국 등의 군사 강국에서 이미 1970년대에 105mm 날탄으로 달성한 관통력인데 인도는 포탄의 구경이 더 큰 120mm 날탄으로 105mm 날탄과 동급 수준의 관통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서방에선 120mm 날탄을 사용하면 600에서 700mm 수준의 관통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가 개발한 120mm 날탄의 관통력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수준의 위력이 나오는 것인데요. 조립된 전차의 성능도 뒤처지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위력까지 형편없는 것이 아준 전차입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시기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나 인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으로 1974년에 처음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아준과 거의 동시기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K1 전차는 1987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에 초도 생산 이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간 아준 전차보다 1년 이상 더 빠르게 전력화된 것입니다. 개발은 1년을 늦게 시작했지만 실전 배치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착수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은 인도의 기술력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K1 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화력 측면에서 120mm 주포를 탑재한 아준보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91년부터
120mm 주포를 탑재한 K1A1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인도가 억지로 와준 시제품의 성능 개량안을 제작하던 1997년부터는 K1A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한국과 인도 모두 1997년을 기점으로 성능이 개량된 전차를 생산하였는데 한국은 3세대 전차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K1A1을 선보인 반면 인도는 소생이 불가능한 아준을 되살려보겠다며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K2 전차의 개발인데요. 한국은 2007년에 3.5세대 전차인 K2 전차의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인도는 2007년부터 아준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1A1 성능 개량을 거쳐 K2 흑표를 개발하는 기간 동안 인도는 아준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3.5세대급 전차를 무려 1900대나 보유하여 유럽의 군사 강국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단 한 대의 3.5세대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기에 시작된 전차 개발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은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전력과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방산 경쟁국들의 삽질을 기원하며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전력과 튼튼한 안보를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실질적 분쟁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이 쏜 BM-21 다연장 로켓이 태국 주민을 직격해 63세 주민이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전투 재개 후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며 민간 피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포격은 태국이 공군 F-16 전투기와 정밀 드론을 동원해 캄보디아 내부 군사시설 및 보급 통로를 공격하는 공격적 군사행동과 맞물려 전면전 양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태국군은 국경 일대에서 중화기 이동용 교량과 사수선을 보조하는 탄약 보급로를 정확히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이 교량이 끊김으로써 캄보디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 자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태국의 군사 전략이 단순 교전이 아니라 지속전 억제로 설계됐다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상황을 휴전 합의가 무력하게 무너진 채로 이어지는 긴장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최근 중재를 시도해 양국이 정전협정 재개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태국 총리가 이를 부정하며 전투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라 전술적 의지가 국경선 상위 지형과 전력 배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는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낮았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한 아세안 감시단 투입마저도 실질적 전투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돌은 한편으로는 전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외교 교전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의 공격을 일방적인 군사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적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다는 명분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군의 공습 표적은 단순 군사진지가 아니라 캄보디아군이 전투 및 보급 기반으로 활용하던 지역시설로 이는 외신들이 핵심 인프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교량과 연료 저장고 파괴는 단순 구조물 손실을 넘어 캄보디아의 전투 지속 능력을 물류 측면에서 절단하는 행위입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몇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양측은 이미 5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국경 밖으로 대피시키는 대규모 인구 이동 사태를 경험하고 있고 교전 확산 지역도 기존의 프레아비히어, 우다르메안체이, 반테이민체이뿐 아니라 코콩주 같은 해안 인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군사작전 범위가 북동부 산악 지형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부 해안가를 포함하는 다축 전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국 정부는 푸켓과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으며 이는 국민 안전 확보 조치일 뿐 아니라 작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역동적 전시 통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의 본질은 단기적 전투가 아닙니다. 현지 보도와 외신의 사태 요약에 따르면 2025년은 이미 5월과 7월에도 소규모 및 중규모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아세안 주도로 휴전 협정인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은 11월 의문스러운 지뢰 사고를 계기로 사실상 이행이 중단됐고 이 상태에서 전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전 실패가 아니라 휴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는 국제 분석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충돌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영내 안정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아세안 지역의 평화가 흔들릴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SEA 게임 참가를 철회하거나 자국 여성들이 피란중 출산을 준비하는 등의 일상붕괴 현상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 사태는 주변국 경제와 인도적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5일 현재 국경 분쟁의 본질은 정치적 휴전 선언과 현장 실전 교전 사이의 괴리이며 이 괴리가 현실 전장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싸움은 단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와 영내 힘의 균형 문제라는 더 큰 구조적 갈등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0일 태국 캄보디아 전쟁 영상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전력 격차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중심으로 한 공군력, VT-4 전차와 포병, 공격 헬기까지 갖춘 종합 전력을 운용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비어있고 구형 포병과 소련계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지뢰와 부비트랩 같은 비대칭 전술에 의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태국이 하늘과 장거리 타격을 장악하는 순간 교전의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동남아는 이미 K9, 천무 FA-50이 활발히 진출한 시장이며 실제 전장에서 공군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증명될수록 한국산 고전기과 지상전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제 새벽에 올라온 위성사진 한 장에 동남아 지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약 800km, 공식 통계로 817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따라 점처럼 찍힌 폭발 흔적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선 위로 태국 공군의 F-16 편대 비행 궤적이 굵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통신사는 태국 공군이 전투기와 포병을 동시에 투입해 캄보디아 군사거점을 마비시키려는 공세작전에 들어갔다고 전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 병사 1명과 캄보디아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휴전이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투기가 뜨는 상황이라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 유력 일간지는 이번 교전을 두고 7월 교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전역에서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국경 마을 주민 거의 15만 명이 집을 버리고 탈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절반 넘는 피해가 민간 시설에 집중됐다는 대목에서는 동남아가 관광지가 아니라 전장이 됐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중재했던 휴전 합의가 겨우 2달 만에 깨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경 분쟁이 동남아 전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시험대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재충돌을 전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들게 성사시킨 휴전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양측을 압박했지만 정작 국경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식 속전속결 평화협정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종합뉴스 채널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식 평화 모델이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 여러 분쟁 현장에서 2-3개월짜리 휴전만 반복하다 끝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를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다른 분쟁 지역과 함께 묶으면서 강대국 지도자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분쟁이 실제로는 폭발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시한폭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한 문장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하늘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태국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미국제 F-16 전투기,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까지 합쳐 수십 대의 항공 전력을 굴리는데 캄보디아는 이 하늘에 맞설 전투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전 내내 캄보디아가 꺼내든 카드는 중장거리 포병과 구형 다연장 로켓, 그리고 국경지대 곳곳에 설치해둔 지뢰와 부비 트랩 정도뿐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온 태국 공군의 항공폭탄과 정밀 유도탄 앞에서 캄보디아의 지상포대는 20대가 많지 않았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군이 아니라 민간 마을로 번져가는 그림이 외신 기사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신이 특히 충격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국경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주유소 편의점이 포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 간식을 사러 나갔던 가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남은 가장이 무너지는 장면, 학교와 병원이 일괄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교실 대신 방공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연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사망자는 10여 명, 부상자는 수십 명 수준이지만 실제 국경지대에서는 1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경 분쟁이 이미 소규모 전쟁급 충격을 지역 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조약 동맹이었고 코브라 골드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년 소화하면서 공군과 특수전 능력을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제 전차와 구형 포병, 러시아, 중국 계열 소화기 위주의 지상군에 의존해왔고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력을 꺼내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동남아 한 구석의 지역 분쟁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동맹과 파트너를 둘러싸고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 이 국경 분쟁은 동남아 속 작은 칩 하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자주포와 장갑차, 함정,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수출하면서 무기 파는 나라를 넘어 전력 패키지를 설계해주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 말은 곧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든 그 현장 어딘가에는 한국에서 만든 장비나 한국과 경쟁했던 무기 체계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 방산업과 외교, 심지어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반복한 표현 중 하나는 공중 우세의 정치학이었습니다. F-16을 날릴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휴전협정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어느 쪽 협상이 더 유리한지, 누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가 이번 분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이 전투기와 포병을 앞세워 국경 마을 몇 곳을 장악하면 휴전 테이블에서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 역시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력, 방공망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울리는 포성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아도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동맹에 기대면서도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을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는가?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방공 체계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됩니다. 동남아의 작은 국경 분쟁을 다루는 기사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미래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떤 동맹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동남아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의 국적이 바뀌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한국산 무기와 경쟁국 무기의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분쟁의 전개 방식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외교 전략과 방산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울이 됩니다.
전투기가 없는 나라가 겪는 현실, 공군력이 압도적인 나라가 택하는 정치적 선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